자, 이번에 준비한 이제 주제는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은 이제 상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을 이제 낙찰 후 13개월 동안 공실이었다. 이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재밌겠죠? 뭐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육생 이제 투자 사례고요. 요거는 우리 교육생의 물건이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요 물건은 대전 이제 신탄진에 있는 상가예요. 그런데 이제 감정가는 뭐 2억 7천 정도 했는데 한 1억 3천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이고 평수가 큽니다. 한 70평 정도 되는 거죠. 전용인 70평이니까 되게 큰 거예요. 대지권도 뭐 적은 편은 아니고 이제 이따가 다시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신탄진역 되게 인근에 있습니다. 건물도 번듯하게 생겼죠. 3층입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신탄진역이라고 있는데 요 앞에 이제 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뭐 대로로 이제 사거리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자체가 뭐 이렇게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번화가나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오래된 동네 같은 느낌입니다. 뭐 발전이 많이 된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층에는 상가들이 있고 2층부터 뭐 이게 사무실이나 뭐 병원 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보면은 건물에 뭔가 이렇게 병원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병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건물 자체는. 실제 우리 교육생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뭐 약국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뭐 종합검진센터도 있고 감자탕집도 하나 있는데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총 지금 8층인데 8층이 이제 다 차 있는 그런 상가였어요. 우리 것만 조금 경매당해서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다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건물도 뭐 깔끔한 편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신탄진역인데 호재랄 거는 뭐냐면 이제 주변에 대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상가를 사는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좋은 걸까요? 내가 상가를 사는데 뒤에 막 신축 아파트가 막 3,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상가한테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 생기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건도 나쁘지 않았죠? 2021년, 20년 뭐 이때 들어오는 거니까. 이분은 이제 18년도에 샀습니다. 18년 8월에 샀으니까 딱 1년 된 거죠. 자, 이 호별 배치도를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나오면 복도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2호는 영업을 하고 있고 1호를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여기 그 간판들 보였죠? 감자탕 간판 있었죠? 여기가 대로입니다. 대로에서 바로 보이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실제로 뭐 공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었고 대로변이기도 하고 주변에 아파트는 막 신축해서 한 3,000세대가 이제 조만간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입찰 전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이 주변이 별로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시골 느낌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읍내 느낌 좀도 나요. 그래서 비슷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대형 건물이 없어요. 여기 그 사거리를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건물입니다. 이게 우리 건물이고 다 그냥 1층, 2층짜리들 낮은 건물들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면 1, 2, 3층짜리 뭐 요건 건물 조금 크지만 뭐 1, 2, 3층짜리 되게 작은 건물들이죠. 그냥 대로에 있는 작은 상가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큰 건물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주변에서 비교할 만한 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조사를 막 하는데 쉽게 조사가 잘 안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비교군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어찌저찌 우당탕탕 이제 시세 조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최소한 2억 4천은 할 것 같다. 시세가. 그리고 월세는 뭐 못해도 100만 원은 받지 않을까. 요게 이제 최종적인 시세입니다. 상가라는 거는 시세를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파트처럼 뭐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시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인이 좀 더 받겠다 덜 받겠다 하면은 막 변동폭이 또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입찰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거기다 이제 관리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어요. 이제 비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1억 8천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억 4천 정도가 시세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1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관리비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떼고 나면 대충 그냥 한 5천 정도 벌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2억 4천만 원짜리인데 뭐 1억 8천에 샀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공실이었어요. 공실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이제 정리하려고 시작합니다.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집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 점유자와 합의를 다 끝내가지고 우리가 갖다 버리는 조건으로 뭐 재활용 센터나 뭐 폐기물 업체를 불러가지고 싹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두워서 그러는데 내부 자체가 막 뭐 나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상태가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집기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쓰레기가 아니고 저거를 팔면서 또 돈을 버는 것도 있거든요. 소파 같은 것들은 조금 돈이 되기도 합니다. 책상도 조금 가격을 쳐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파티션 같은 것들도 뭐 싸겠지만 뭐 얼마라도 돈을 좀 쳐주기도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이동 뭐 치워주는 비용에 뭐 약간의 뭐 이득금 같은 거를 서로 상계하면은 대충 1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납관리비가 아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 교육생분은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인데 대전으로 지금 물건을 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니까 고생을 좀 하셨겠죠. 또 관리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장님이 막 완강하시고 그 관리단에 임원들이 있는데, 관리단이라는 건 이제 소유자들끼리의 이제 모임입니다. 거기서 이제 건물의 관리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뭐 좀 관리비를 좀 깎아달라 뭐 이러는데 뭐 완강하세요. 완강하시고 뭐 소송 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리고 반대로 막 내용 증명도 오고 뭐 소송할까 말까 막 또 알아보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이 막 갑니다. 또 이 교육생 분은 뭐 부동산 투자 경험이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 교육생으로 와서 처음 이제 투자를 한 게 이제 상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막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힘들었겠죠. 이런 것들이 절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조언들을 통해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미납관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700만 원만 내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또 일부 또 세이브를 좀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실이 되고 비워지고 관리비도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는 병원 건물이고 우리 거 말고는 뭐 사실 공실도 별로 없고 이제 대형 건물이고 뭐 주차장도 완비가 돼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뭐냐? 아까도 말했듯이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외관이나 뭐 내부나 전혀 문제가 없었고 크게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잘 될 것 같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부동산 투자에서 사는 것과 수리하는 것과 뭐 관리비 내는 거 뭐 이런 건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오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거기서 실사용을 할 거면, 실거주를 할 거면야 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끝이지만 남이 내 거에 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와주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거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만 쟤를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택과 상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 주택은 그냥 아무나 들어옵니다. 대충 들어와요 그냥. 왜냐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조금 깎아주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는 좀 인연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상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자기 인생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이야 그냥 뭐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뭐 큰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오지만, 상가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 딱 우리 물건에 맞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막 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내 물건 그 301호 그 대로변에 사업을 할 때 딱 뭔가 좋을 만한 업종이 마침 여기 동네를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마침 또 내가 내놓은 중개사에 들렸다가 그 중개사가 또 마침 또 내 물건을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상가를 보러 왔더니 또 마침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차릴지 말지 제가 한번 와이프랑 한번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딴 데도 막 둘러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적인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먹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집은 그냥 막 구하잖아요. 집이야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사 가면 되고, 상가는 이사도 못 갑니다. 인테리어 발라놓은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막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처음에 한두 달은 거의 연락이 막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이 교육생한테 다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간히 뭐 연락이 왔지만 뭐 그렇게 많이 연락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걱정은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죠. 처음 한두 달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집처럼 많이 보러 오지 않습니다. 집이야 뭐 내놓으면 뭐 막 보러들 오지만 상가는 막 내놓는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막 보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러 오는데 뭔가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러 와가지고 네 괜찮네요, 뭐 네 좋아 보여요, 네 괜찮네요, 네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3-4개월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초조하셨겠죠. 저한테 뭐 많이 말은 안 하셨지만 걱정하는 게 저는 이제 완연하게 보였습니다. 막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한 거 맞나?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깎아야 되나? 좀 더 싸게 내놓을까? 막 고민을 막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임차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거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여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주차장은 뭐 당연히 없고. 근데 우리 건물은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어요.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까지 있었거든요. 당연히 관리비가 비싸죠.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관리비 때문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관리비가 비싼 건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뭔가 혜택이 있는 건데 단순히 이제 임차인들은 그냥 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단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도 이제 소유자니까 관리단에서 이제 의결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관리비를 좀 낮춥시다. 우리가 경비가 너무 많다. 실제로 여기 경비를 막 밤에도 막 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세콤을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관리비를 좀 깎았어요. 우리 교육생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죠. 당연히 마음은 좀 타들어갔겠지만 이제 한 5개월에서 한 이제 11개월 차까지 막 갑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한 10번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간 게 이거 막 이제 계약합시다 하다가 빠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입질이 안 오면 모르겠는데 입질은 막 계속 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셨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는 사람은 또 막 좀 반만 쓰면 안 돼요. 뭐 조금 뭐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뭐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선은 뭐 좀 낮춰가지고 맞출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생깁니다. 공실이 이제 12월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이제 1년이 된 거죠. 작년 8월에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7월에 낙찰 받고 잔금을 8월에 치렀나? 그러니까 이제 올해 9월이 되니까 이제 1년인 거죠. 올해 9월이 1년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은행이자 한 500만 원 내고 이제 관리비도 아마 한 700만 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은 받았는데 그 뒤로 막 이자 나가고 관리비는 나가는데 임차인은 들어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들어오고 또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막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빠그라지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를 엄청 원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맞죠? 왜냐면 이제 돈 내고 배우는 건데 왜 나를 말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맞죠? 내가 왜 경매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이거를 굳이 내가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경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공실만 나고 내 생전 가볼 필요도 없는 막 신탄진에 가가지고 왜 내가 그 관리단 회의도 참여하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1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마인드가 좀 힘듭니다. 결국에 고생만 하고 나는 돈만 들어가고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막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을까요? 리스크 없는 투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돈 버는 법 있습니까? 좀 확실하게 돈 벌 방법 없나요? 그리고 이걸 되게 찾으려고 추구해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합니다. 저는요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은행이자 정도겠죠? 은행이자? 은행에 1억을 넣으면 뭐 1년에 뭐 1.5% 주니까 한 150만 원 주겠죠? 그러면은 그건 또 만족을 못해 또. 난 한 1억 넣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 1억 벌고 싶은데요. 확실하게 버는 법 없나요? 이런 거를 찾죠. 추구하고.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거를 찾습니다. 근데 은행이자도 리스크가 있는 거 아세요? 은행도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맞죠? 이게 아마 증액이 안 됐을 텐데. 은행에 10억 넣어놨다가 IMF 터지면은 예금 5천만 원밖에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금융위기나 이런 거 왔을 때는 5천만 원으로 쪼개가지고 통장 10개 만들고 막 이랬어요. 맞죠? 은행도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리스크 없는 거를 찾으시고 다니면은 모든 것이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거를 찾는 분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인정하고 리스크를 큰 거를 추구하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시면은 수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가끔씩 손해도 보겠죠. 리스크라는 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투자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면만 보죠. 그래서 뭘 하면 그냥 무조건 된다, 그리고 뭘 하면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멘탈이 그걸 못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교육생들을 많이 이제 상대를 해보면 뭐 가르쳐 보면 멘탈이 센 사람이 있고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멘탈이 두부 같은 사람이 있고 멘탈이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멘탈의 강도만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맞죠? 왜냐면 긍정적일 때는 뭐 쉽거든요. 집값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모든 이 세상은 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거든요. 이 나쁠 때 버틴 사람이 다시 좋을 때를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나쁠 때 무너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버텼겠어요? 저도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운이 안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시세 차익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그러니까 최소 2억 4천만 원을 하는 상가를 1억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뭐 관리비 1천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합치면은 한 5천만 원 싸게 산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공실 비용이 막 들어간 거죠. 관리비랑 대출이자가. 그게 1200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3800만 원을 번 건가요? 아니면은 1200만 원을 손해 본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버티는 거는 이성적인 판단밖에 없거든요. 내가 1200만 원을 손해본 겁니까? 아니면 3800만 원을 번 겁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여전히 번 거죠.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건물 내 공실은 우리 거밖에 없어요. 건물 내 공실이 우리 거 말고는 다 차 있어요. 임차인들이 다 들어와서 막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임차인도 계속 와가지고 막 계약할까 말까 하다가 계약이 안 돼. 또 할까 말까 하다가 저 딴 데 갈게요. 뭐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반만 쓰면 안 될까요?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는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겠죠.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배후의 아파트들은 계속 지금 공사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막 공사를 하고 있고요. 맞죠? 근데 안 좋은 운이 막 몰려오는 거죠. 어쩌겠어요. 공실도 없는데, 본 건물에 나밖에 빈 데가 없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실이 이제 13개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었죠. 그러니까 한 2주 전이었을 겁니다. 2주인가 3주 전? 2, 3주 전입니다. 공실 13개월 차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강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 교육생 분이었어요. 대표님, 저 상가 팔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팔 건데 뭐 이렇게 좀 계약서에 뭐 이렇게 뭘 써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게 됐어요? 그 공실인데 했더니 그 조금 소개받아가지고 여기를 아예 사서 여기서 아예 그냥 창업을 하려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팔게 될 것 같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얼마에 파시게요? 2억 7천만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잘 됐네요.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았네. 네. 그분이 무슨 이렇게 센터 같은 걸 하나 할 건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오니까 미리 좀 먼저 들어가서 창업을 좀 해가지고 좀 자리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시작하면은 좀 선점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임차를 13개월 동안 못 맞췄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13개월째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결이 딱 된 거죠. 근데 이 운명의 장난인 게 뭐냐면 마침 또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하겠다는 분은 어떤 업종인지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는데 지금 그냥 당장 지금 계약금 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쏠 테니까 임차 계약합시다. 갑자기. 그러니까 좋은 일이 갑자기 둘이 오는 거죠. 나쁠 때는 둘 다 안 오다가. 그래서 갑자기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이걸 임차를 주고 버텨야 되나? 아니면은 매각을 해야 될까? 고민이 온 겁니다. 이제 최종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매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고려할 게 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지금 1년 이상은 됐죠. 13개월이니까 1년은 보유를 했는데 2년이 안 됐거든요. 2년이 안 되면 양도세를 한 40%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에 뭐 이거저거 뭐 낸 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대충 뭐 2억 1천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7천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지금 벌게 된 겁니다. 6천만 원. 그런데 이게 뭐 비용을 인정받고 뭐 안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양도세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충 그냥 6천만 원에 40%면은 64, 24, 2,4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번 돈이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3,600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실제 투자한 돈이 얼마일까요? 실제 투자한 돈. 자, 대출을 받았겠죠. 1억 8천을 다 현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러면 13개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나는 6,600을 투자해서 3,600을 벌었습니다. 세금 다 떼고. 그러면 수익률이 54%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팔 수는 없죠. 무조건 팔 수는 없어요. 생각을 좀 따져봐야 돼. 임대로 결정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월세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유기간이 이제 13개월 차니까 2년이 금방 오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면은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15% 정도로 감면이 됩니다. 물론 2억 7천에 팔았을 경우에. 세금은 한 1,5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에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세가 뭐 상승이 안 되더라도 그냥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한 2년 정도 그냥 운영을 했다, 1, 2년 운영을 했다고 치고 그때 가서 판다면 수익률은 이제 급증합니다. 88% 정도로 급증을 하게 되죠. 왜냐면 주변에 어쨌든 호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 건 대로변에 있고 사거리에 있고 큰 건물이잖아요. 도로변이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겠죠. 우리 교육생도 그렇고 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같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추후에 이 가격에 못 팔면 어떡할까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죠. 상가는 쉽게 안 팔립니다. 상가는 딱 2년이 맞아야지 팔립니다. 불안함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54%의 수익률이 나쁜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팔면 어찌됐든 간에 1년 딱 고생해가지고 3,600 벌었는데 더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수익률 54%인데 세금 다 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말에 잔금 다 받았고 소유권 이전 다 끝냈고 지금 이제 양도세 신고하려고 지금 세무사랑 계산 중인 상태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절대 쉽지 않겠죠. 부동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쉽다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우면 왜 안 하냐 이거죠. 왜 안 해? 어렵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많아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시세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무조건 좋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시세가 오르기만 하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도 말했듯이 임차인이 안 맞춰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파트는 조금 뭐 덜 하지만 빌라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삽니다. 저도 많이 하고 삽니다. 좋은 시절만 보면 다 버틸 수 있습니다. 누가 못 버티겠어요? 그런데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는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해보면 못 버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만 보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투자라는 거는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이 있으니까. 13개월 마음고생하고 몸고생은 별로 안 하셨겠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 54%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정도면 할만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마인드 차이입니다. 근데 결과를 알고 나면은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결과를 몰랐을 때, 처음 작년 7월에 낙찰 받았을 때 13개월간 공실일 거라고 알았다면 입찰을 했을 거냐 이거죠. 1년간 공실이 있을 거다고 생각하면. 교육생한테 듣는 가장 기분 좋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대표님 저 재수강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서로 웃었는데 재수강 하겠다고. 아마 저번 달까지만 해도 경매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훨씬 많으셨을 거고, 내가 뭔가 인생 약간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정리가 딱 되면서 수익률이 막 50%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야 이제 경매에 이제
맛을 아신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 이분이 마인드가 되게 세신 편이거든요. 이게 웬만한 멘탈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거 좋은데? 이제 그때서 이제 진심으로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거기다 이런 거를 견뎠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마인드를 강조하고 멘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귓등으로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좋으면 강하면 방법은 찾거든요.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때 뭔가 끝까지 못 갑니다. 끝까지 못 가고 이제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히려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건수마다 다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때, 호황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불황일 때, 뭔가가 막 무너질 때 그때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방법을 찾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부침을 이겨내면서 좀 상승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길만 쭉 가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요 건은 뭐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투자 성공 사례일 수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좀 마음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 있는 거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인드가 약할수록 리스크가 없는 거를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스스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길이 결국에는 본인 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본인의 이 마인드 속에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